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 11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연준에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하락으로 봤었는데 아니었죠. 연준은 27일 날, 그러니까 27일 날 미국 시간으로 거의 토요일 날 새벽에 빈 사무실을 거주 가능한 아파트로 컨버팅하는 450억 달러 자금도 집행 승인했고요. 그리고 바로 월요일 날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기자인데 연방준비위원 FOMC 연방준비위원 FRB 대변인이라고 거의 연준의 소식통입니다. 이 양반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 포즈할 거다라고 기사를 쓰면서 완전 시장 분위기가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정책들 파월의 기자회견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흘러온 것들 주요 정책들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고금리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주위에 고금리에 물가는 오르니까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가, 파월이 매번 얘기하는 임금,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푸드하고 에너지를 없앴는데 임금은 나오지 않죠. 그런 쪽에서 임금 부분에서 상승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좀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 쪽에 많은 직장이 저임금 근로자들, 이런 이민자들로 채워졌죠. 그리고 이게 빈 사무실, 옛날부터 쓰던 오피스 빌딩 건물들을 아파팅, 거주 가능한 구역으로 주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부동산도 계속 낮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물가의 쉘터, 즉 거주지가 차지하는 게 전체 핵심에서 80%고 34%니까 이걸 만약에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걸 100으로 보면 얘는 거의 한 42%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 요인을 없애는 것에 또 여러가지 정책을 집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티시페이튼 파월이 얘기한 참여율을 올리고요. 이민자 수는 올려서 CPI에서 차지하는 임금 상승분 없애고, 그리고 CPI에서 부동산 요인 없애고, 이렇게 많은 잡들을 지금 계속 수행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CPI나 PCE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PCE가 계속 좀 0.3%로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때문이었고, 그래서 좀 계속 연준 입장이 안 바뀔 것으로 봤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름 바뀐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CPI의 임금하고 부동산 이 두 가지가 당연히 금리가 안 올라가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신규 부동산 나오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물가 나오니까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쪽 나선 효과하고,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다시 임금 올라가고, 이런 나선 효과 둘 다 이제 해결이 된 것처럼 연준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하는 파월 의장의 보니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다 이런 게 해결된 것으로 restricted 제한된 monetary policy라고 분명히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었고요. 부동산, 그리고 지역은행도 채권 보장 프로그램 총액 편대 3월 달에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9월 달에 줄었습니다. 이걸 다시 계속 연장할 거냐라는 기자들 질문에는 내년 초 퍼스트 쿼터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역은행 위기도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하에서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월스트리트 대문판에 때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은 급등을 했고요. 이제는 GDP 올라가는 경제 상승분에 중심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첫 번째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5%를 넘었습니다. 거의 뭐 집 팔아서 놀러 다니는 미국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있더라고요. 관성적으로 소비 성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주택 가격은 상승폭이 계속 내려왔는데 어찌되었든 뭐 계속 집도 조금씩이나마 짓고 있고요. 공실 빈 오피스들은 전부 가정용 주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홈빌더들한테 거의 저 프로그램이 홈빌더들한테는 베일아웃 수준입니다. 뭐 구제금융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데 뭐 특정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집 지으라고 빨리 최소 비용으로 거주지를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8 그러니까 약 100만 180만 정도가 평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민자가 저소득층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직장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좀 이런 연속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보대출 금리는 간만에 조금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게 좀 많이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거의 금리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비농업 고용 변화도 역시 많이 새로운 일자리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좀 경기 침체 초입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요번에 금리를 인상을 중지하는 포즈하고 금리가 상당히 모니터리 통화정책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인자 수는 요번엔 되게 장기적으로 봤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한 반대작용도 없었을 경우에 흘러갔다면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구인자 수, 즉 확장세 수준으로 복귀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노동시장, 근로시장의 참여자들이나 이런 쪽은 데이터가 거의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보고 있고 고금리 환경에서 제약적으로 하면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런 실업률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금리를 인상을 중단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서 거의 제약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거의 끝났다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줬습니다. 비농업 생산성은 요번에 단위 노동비용 등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생산성은 되게 높아졌습니다. 해고도 많이 하고 이런 여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재무제표는 매우 느린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하는 것도 거의 뭐 100억 달러 정도만 더 늘려서 그러면 금리가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비농업 급여자 수도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취업한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경기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둔화 초입인데도 계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다가 이번에 확 돌아선 겁니다. 실업률인데 고금리와 이민자 영향으로 이제 실업률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뭐 4% 들어가면 불황 초입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금리 인상 중단의 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파월이 얘기한 participation rate 이것도 거의 이제 고점을 갱신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실업률 높아지고 이러면서 다시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긴 거겠죠. 그래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선물은 금리 인상 중단한다고 하니까 4.78까지 급락을 했고요. 장기채들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장기채와 단기채의 스프레드 차이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4.782까지는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옆에 횡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횡보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연준에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락을 하든지 하겠죠. 금리 인상은 중단하고 지금 실업률이 조금만 더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도 시장은 좀 쉽지 않아지겠죠. 나스닥 기술주는 폭등을 했습니다. 연준이 역시 대단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시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15,700 고점 16,000까지 GDP나 경제가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고점을 아마 뚫고 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도나 초입에서 이제 뭐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전 뭐 금리를 계속 올리든지 이런 강력하게 시장을 통제하는 뭐 파월의 발언들에 계속 금리를 뭐 들고 갈 것으로 봤는데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중단하였고 실업률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품 가격 반등, 부동산 상승률 감소, 이건 파월이 얘기한 것들인데 요것들이 이제 다 침체 초입 지표를 보여주다가 이제 또 나중에는 봐야죠. 변곡점이 한두 개 넘어가고 나서 이제 다시 이런 쪽 가격 추세가 정상으로 되면 사실 경기 지표의 추세가 무의미해지겠죠. 다시 물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임금과 부동산 나선 효과는 해결이 됐고요. 금리 인상 요런 악순환들 다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다 중지해서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뭐 포트폴리오 급등해서 예측은 틀렸지만 포트폴리오가 워낙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다 좋아졌죠. 이제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기술주나 이런 쪽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민이 한방에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주는 파월 연설을 제외하면 큰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는 뭐 파월이 또 지난 연설에서도 얘기했고 기자회견에서도 간간히 얘기했지만 금리 5%가 되면 이런 나선 효과 때문에 경제가 박살이 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종류 고금리는 지속 가능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상승을 예측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